지금부터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저는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민성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번 온라인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직접 뵙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못 오셨더라도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회 자료집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3년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공고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에서는 환경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 주도의 환경 보존 사업을 지난 199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올해로 25년 가까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약 14억을 64개의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우수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2022년도 우수 사례 소개, 2023년도 추진계획 설명,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수 사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녹색서울 실천 공모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19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수 사례로 3개 사업이 뽑혔는데요. 그 중에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의 민학공동 생태계 교란적 모니터링 및 포획과 산란지 조사, 그다음에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의 우리는 동네에서 지구를 구한다 사업이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실시간 채팅방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 이정숙 대표님께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 대표 이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3년간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태계 조사와 두 번째는 요즘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민물 거북 조사,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돼서 포획과 산란지 조사까지 하는 것을 3년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미친 듯이 해야 1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성과를 공유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민물 거북을 민학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개체수 조사한 바탕에다가 전문가 그룹, 전남대학교 전문가 그룹과 함께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하지 않았던 포획을 시도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활동 분야가 중랑천이었거든요. 중랑천에 대한 현재 많이 보이는 민물 거북들의 사진입니다. 자, 발표 순서는요, 모니터링 결과와 산란지 조사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차례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구간은요, 2021년에는 서울시 중랑천 20km 구간과 5개의 지천을 했었어요. 서울시 중랑천은 14개 지천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상류 구간에 5개 지천을 모니터링만 하고 개체수 파악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처음에 다리에 중랑천 구간의 4개 장소, 다리 교각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창포원, 녹청계, 이거는 중랑천의 상류 구역의 교각입니다. 이 모니터링 방법은요,
중랑천 외에 올해는 또 작년 2022년도에는요. 서울시에 보면 그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도 민물 거북들이 많이 살거든요.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민물 거북들이 많은 곳을 조사해서 북서울 꿈의 숲을 포함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2번 했고요. 거북이들이 일광욕하는 시간을 맞춰서 했고요. 비 오는 날은 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2인 1조로 했었고요. 쌍안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이 아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발견된 것들을 여기 수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게 그 파충류, 거북, 민물 거북 종류가 5개나 되거든요. 늑대 거북, 악어 거북 외에도 이 5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중랑천에는 이 외래종 거북들이 종류별로 늑대 거북, 악어 거북 빼놓고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번식을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발견한 거 외에도 물속에 살고 있는 게 3분의 2고 발견한 게 3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 보면 동부 비단 거북이라고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고 애호가들이 사육하는 거북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발견이 됐고요. 이건 사람들이 많이 내다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21년도 조사표입니다. 중랑천, 그다음에 우이천. 우이천은 8.6km 구간인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거북들이 발견이 됐어요. 원래 생물종들은 사람 없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애완용 거북들입니다. 이건 2021년도에 구간별로 개체수 조사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때 보이는 거는 136개체였어요. 이건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버전으로 해서 이것들을 전문가 그룹하고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가 작년에 전국의 파충류들을 조사했거든요. 거북들을. 그래서 전남대학교와 같이 했고요. 이번에는 이것들을 계속 생태 교란종을 지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포획하는 방법이 없을까? 국내에서 포획하는 방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획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리고 산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랑천에서 거리가 너무 기니까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1구간은 의정부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바로 처음 그 7호선 도봉산역에 있는 곳에 있는 창포원 구간이에요. 그쪽에서부터 시작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햇볕이 좋은 날이면 10시부터 해서 오후 2, 3시까지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구간에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평상시에 11마리, 14마리까지 모여 있어요. 이 중에 90%가 생태 교란종입니다. 이 중에 번식해서 나온 것보다는 버린 개체수가 90%입니다. 이거는 북서울 꿈의 숲에 서울시 중부사업소 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민물 거북입니다. 이건 리버쿠터라고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지정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버린 것들을 조사하고 생태 교란종을 지정하는 것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애완 사육가들한테 책임 있는 사육 그리고 수입할 때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포럼 할 때는 한국의 파충류협회 회장님도 모셔서 방안을 모색해보고 뭔가 처음 하는 단체로서 뭔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또 뭔가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보겠다는 시도로 했었어요. 이거는요. 이 애들이 사람한테 길들여져 가지고 산책할 때 물가 그 연못으로 가면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얘가 그 비단 잉어와 같이 먹이 그 물고기 밥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따라다니는 모습이에요. 애들이 번식을 하거든요. 하천이나 공원에 번식을 하면요. 알을 30개, 40개씩 낳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북구, 도봉구에 노원구에 걸쳐 있는 우이천에 살고 있는 민물 거북입니다. 우이천은 하천 폭이 짧아요. 뭐 5m도 한 5, 6, 10m도 안 되는 그 하천에 보면은 종류별로 다양한 민물 거북들이 나옵니다. 아마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심지어 날짜를 한번 보세요. 12월 12일 날 살고지 공원에서 한양대학교 있는 그 살고지 응봉교 부근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세조사로 갔다가 보이는데 12월 12일인데도 발견하고 있어요. 하천에서 사는 게
우리 서울시에 그 물을 지하수를 펌핑하잖아요. 수온이 약간 올라가서 애들이 적응해서 그날 햇볕이 있으니까 이날 나와서 그 일광욕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모니터링 한 후에 올해 느낀 것과 발견한 것 느낌인데요. 남부 비단 거북이 발견이 또 됐고, 머스크터들이라는 현재 판매가가 4만 원, 5만 원에 사는 머스크터들 사양 거북도 새로 발견이 됐어요. 또 새로운 걸 내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붉은기 거북들이 가장 많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행사 때 많이 버리기도 하니까요. 어린 거북들이 다 이름을 써서 많이 방사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줄어들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줄어들고 새로운 개체수, 애완 사육가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라는 어차피 토종 자라고요. 중국 자라는 없고 토종 자라가 중랑천에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랑천의 환경과 수온에 적응을 해서 잘 살아요. 그리고 번식된 개체, 알은 못 찾았지만 산란을 시도한 구멍들이 곳곳에 보이고요. 어린 이제 1년생 푸터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게 보이고 있고 또 북서울 꿈의 숲에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민물고기의 그 물고기 사료에도 반응을 할 정도고요. 이런 걸 느꼈고요. 보시는 거는 생태 교란종을 지정된 겁니다. 붉은기 거북, 플로리다 붉은배, 리버쿠토, 중국 줄무늬 여기까지 4개는 생태 교란종을 환경부에 지정해 놓은 거고요. 페닌슐라, 자라 이거는 애호가들이 키우는 거고요. 머스크터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가 포획 통발을 설치해서 하천에다 이틀 3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과정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도 포획이 되었어요. 원래 중랑천엔 남생이 없어졌을 거라고 20년 전부터 없다고 전문가들이 단언했는데 의외로 남생이가 발견됐고 사진에도 찍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이긴 해요.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신문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발견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보시면은 생태 교란종 사진들을 가까이서 찍은 것들을 올려놔 봤거든요. 얘는 리버쿠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해요. 얘를 구분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서 전문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들을 얘들이 목을 움츠리고 있거나 돌아서 있으면 이 목의 무늬를 보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게까지 한 1, 2년이 걸렸어요. 얘는 플로리다 붉은배 거북입니다. 얘도 생태 교란종을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통발 설치는 상당히 많은 힘과 열정이 필요하고요. 또 설치돼서 포획된 애들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감, 그냥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폐사하라고 그러는데 제일 걔네들한테 충격 없이, 제일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게 냉동 폐사라고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그건 윤리적으로 이렇게 책임감도 있었고요. 또 통발 설치를 해놨더니 민원이 수없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리 안내장을 갖다 붙여도 멀리서 보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통발을 걷어가서 뜯어버리는 분도 있었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른 자체적으로 또 해볼 생각입니다. 이건 통발 설치 교육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와서 통발 설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통발 설치에서 포획된 애들을 이렇게 이 통에다가 담아서 개체수를 다 신고하고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자라 같은 거는 생태 교란종이 아니면 다시 그 자리에서 살려주고 생태 교란종만 끄집어내고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저하고 파충류 전문가분하고 같이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면 지주대를 꼽아요. 이렇게 2개. 왜냐하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페트병을 집어넣고 포획된 거북이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포획돼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통발이 물에 잠겨야 되니까 일단 깊어야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은 종들이 포획이 돼요. 포획될 때 보면은 민물 참개 중랑천을 많이 살거든요. 잉어, 자라 이거는 플로리다 붉은배 거북입니다. 이거는 리버쿠터. 얘네들을 이렇게 교란종이 하나, 둘, 3개죠. 이런 건 가져오고 자라는 그 자리에 놔주고 그런데 보면은 자라는 한 번 잡힌 애가 7번씩 계속 잡힌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에 특이한 무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하고요. 포획 통발 교육은 이렇게 했었고요. 산란지 교육도 했어요. 이것들을 버리는 것을 따라갈 수 없을 때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산란하는 장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란지 교육을 했는데요. 중랑천에도 산란을 시도한 장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도시마천이 그 양쪽에 호안이 석축으로 돼 있잖아요. 거북이들이 올라오기 정말 힘들어요. 경사가 너무 급하고 돌로 돼 있는 곳은 거북이가 올라오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해서
중랑천에는 산란을 시도한 곳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산란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린 개체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살고지 부분에는 올해 자라가 산란한 모습이 보였어요. 이거는 산란지의 전문가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산란한 곳을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고요. 보통 6월에서 8월 달까지 석 달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때 산란하는 곳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시도하는 것만 봤지 중랑천에서는 못 봤고요. 의정부 구간에는 석축이 아닌 완만한 흙으로 된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산란해서 어린 개체가 떠내려왔거나 버린 개체가 중랑천에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원래 좀 드물게 없던 거라 이 파충류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 강의가 아닌 날 다 나오셔서 구경하고 집에 뭐 있는 애완용 기르는 것들을 가서 보여주고 어떻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많은 관심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 나오셨고요. 여기는 산란지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거북이들이 파놓은 곳이 있었어요. 이건 북서울 꿈의 숲에서 산란지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건 저고요.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 뒤에 보면 전문가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거는 태어난 지 1년쯤 된 어린 쿠터의 모습입니다. 이거 생태 교란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알을 낳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산란을 시도한 모습이고요. 여기는 살고지 쪽에 산란을 시도해서 자라가 부화해서 나온 모습입니다. 이건 자라 알 껍질이고요.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견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써본 거고요. 얘를 잡아가지고 폐사시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얘들을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 버리자 아예. 그래서 알을 꺼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 방법에 도출했고요. 올해는 녹색이 사업이 1년간 쉬는 기간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산란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깝고 쉽게 볼 수 있고 경사가 안 만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 산란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산란지를 만들어서 애들이 산란하게끔 만드는 그 방법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외래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생태교란 또 하나는 사람들이 생태교란종이라고 무조건 경시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윤리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였고요. 또 공모 사업이 끝났더라도 올해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볼 생각이고 새로운 결과를 많이 홍보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중수 대표님 발표 고맙습니다. 저희 질의응답은 2개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년 진행했던 19개 사업 중에 우수 사례로 거기에 선정된 발표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현장에 저렇게 많은 외래종 거북들이 들어와 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생태계 교란 생물이 서울시 전역 하천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저 생물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 그런 과제를 서울시 좀 던져준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박혜린 팀장님 모시고요. 2번째 우수 사례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서 지구를 구한다 골목형 자원순환 거점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아까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저희 동네 또 홍제천이 있는데 붉은기 거북이가 있거든요. 2마리.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있는데 걔네들도 누군가가 이제 키우다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됐는데 다행히 걔네 2마리밖에 없고 홍제 서울대문 구청에서 그 조사한 결과로는 걔네들이 자체 번식은 하고 있지 않다고요 해서 그냥 둘이 잘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산책하면서는 아이들 환경교육하면서 붉은기 거북이 이야기하고 버리면 안 된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자세한 설명 듣고 나니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 운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뭘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차던 차였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와,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슬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동네 거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 셈이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 마스크나 뭐 배달 음식으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게 나오면서 더 이상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가 그러니까 저쪽 시민단체나 이런 멀리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피부의 문제로 되게 가깝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의제로 환경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지? 기후 위기 문제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편으로는 일단은 쓰레기를 줄여보자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겠네. 어떤 거점이 필요하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놨던 골목은 이렇게 솔루션은 골목형 자원순환 거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2년차 사업이고 올해는 3년차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1년차에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고 이번에 2년차에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1년차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목형 자원순환 거점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이 녹색시청 사업 받아가지고 이 리필 스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우리 동네에도 알맹선장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어. 제로 웨이스트 물건 살 수 있고 리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 숍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자원순환 활동하는데 정말 쓰레기를 줄이는데 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유팩 가져오고 플라스틱 뚜껑 가져오고 안 쓰는 텀블러나 아니면 이런 에코백 가져오고 이런 데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제로 웨이스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서포터즈로 결합을 하시면서 이 활동들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차 녹색시청 사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까지 저희 2년 한동안에는 이제 지원금 없이도 계속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건 다 이제 주민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2년 차에는 뭘 했냐면 일단은 골목형 자원순환 거점이 만들어지니까 동네에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가면은 된다는 건 정도는 설산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상점들과 함께 수거 거점을 더 확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카페에다가 우유팩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우유팩을 수거하러 갈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일단은 카페에 주목했던 거는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우유팩보다 집에서 나오는 것보다 카페에서 나오는 우유팩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거든요. 사장님들이 일단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분리배출한다고 박스에다 넣어서 버리는데 걔네들이 선별장에 가서 제대로 선별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대문구청 자료를 보더라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선별됐는지조차 통계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와서 제대로 화장지로 되살림할 수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수거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것들도 주민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수거하면서 그 동네 카페에 사는 단골들도 이제 카페에다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서 동네로 좀 더 확산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주민 서포터즈들이랑 같이 교육 활동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일들이 2년차로 하면서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덕분에 일단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이런 성과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치로 잡았던 것들이었는데 1년차 성과들이고 2년차 성과들이에요. 그래서 방문 인원 증가나 이런 걸로 카운트해서 우리가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 했는데
증명이 됐던 거죠. 오히려 그리고 2년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참여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그리고 지역 자원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2~3배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수집을 하는 품목들은 크긴 6가지예요. 종이백, 우유팩, 병뚜껑, 에코백, 텀블러, 유리병.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몇 개 자기가 가지고 왔는지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렇게 기록을 수량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 지역 안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시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리필 스테이션 도돌이에서도 쓰기도 하고 지구커리라는 커리집에서도 사람들한테 이제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저희가 한 살림으로 매번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마침 사랑의 연탄에서 우유팩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넘겨주는, 이동해주는 업무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랑의 연탄이랑 협약을 맺고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수거를 해주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우유팩이 들어와도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환경연이나 그러니까 로우리트 컬렉티브라고 동네에 있는 가게들도 찾아봤었는데, 최근에는 우주럽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도 걸어서, 그 주소지는 은평구인데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걸어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주러브까지 해서 여기다가 플라스틱 뚜껑을 가져다 주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선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여기가 저희가 카운트하진 않았지만 상시적으로 또는 때때로 하는 품목, 이렇게 수거하는 품목들도 있어요. 폐우산이라든지 뭐 향초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그 쓰레기 어택 같은 거 할 때 같이 저희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가 있더라? 브리타 정수기 필터 이런 것들도 수시로 상시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거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맨 밑줄에 썼던 것처럼 서대문구 관내 이런 자원순환 거점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점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한다고 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잖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 1차 간담회를 했고, 올해 3월이나 4월쯤에 그 토론회 같이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마을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활동이 가장 저희 성장 동력의 큰 힘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1년 차에는 주민 도슨트라고 해서 서포터즈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거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필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거된 것들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도 같이 도와주셨고요. 그러다가 생활제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싸리 생활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러 왔을 때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환경교육하는 데인 줄 알고 환경교육 의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차 때는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계속 교육 의뢰가 들어와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환경 강사를 따로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 도슨트들, 환경 강사들 해가지고 현재 좀 20명 넘는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밌었던 건 저희가 자원수거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도 마침 보람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모여진 이 일자리인 거죠. 공공 일자리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한테 자원순환 거점을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안에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는 걸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담당 매니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업무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마침 저희는 그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실무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알려줄 수 있도록 뭐 도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1기, 2기 받아서 저희가 4회 거의 8회인가 10회에 거쳐서 교육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 코디네이터도 파견해가지고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진 자원수, 그러니까 이런 공적 일자리를 통한 이런 공공 자원 수거 거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민간에서 그냥 주민들이 이거 3명만 있으면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운영진 교육도 우리가 해줄 수 있겠구나,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2년차 때 정말 가장 폭발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왔던 건 교육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걸 아는 사람들 외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더 많이 알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서포터즈 분들이 자원순환이라는 거가 뭔지, 쓰레기 분리 배출이 뭐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캠페인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고 오면 포인트 주고요, 이거 가지고 오면 이거는 뭘로 재활용되고요, 이건 어떻게 재사용되고요, 이렇게 딱 알려주셨거든요. 2년차 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환경 단체가 아닌데도 환경 교육을 해달라는 문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홍연초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 홍연초에 있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환경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근처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학교 바로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저희가 있는 걸 보고 저희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런 환경 교육 필요한데 너네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교육을 일정을 앞두고 환경 강사들을 열심히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거 18명을 학교로 투입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명지유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그냥 커밍데이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런 게 있었네 싶어가지고 저희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랑 환경교육 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저희가 덥석 좋지요 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플라스틱 병뚜껑 자원순환 된다, 그리고 우유팩 자원순환 된다, 이거를 가르쳐줬더니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 숙제로 내주면서 부모님들이랑 하면서 보호자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와서 명지유치원 무슨 반이에요, 막 개나리 반이에요, 진달래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쓰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해서 포인트를 같이 반 이름으로 정립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수업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장기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 애기들이 할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저 어디 유치원 무슨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5개월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마무리는 환경교육 선생님들이, 환경 강사 선생님들이 같이 마무리 수업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의 모은 우유팩으로 이만큼의 화장지를 만들었어요 하면서 화장지도 전달하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 자원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2년차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교, 기관, 그다음에 다른 주민 모임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확산이 되는 걸 봤어요. 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작년에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막 성장하는 바람에 되게 숨이 가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역의 요구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고민은 뭐냐면, 이제 이번 주만 해도 월, 화, 수 3일 동안 외부 수거 함의에다가 우유팩이 한 박스가 그러니까 주말에 비워놨거든요. 월, 화, 수 3일 동안 한 박스가 다 차버린 거예요. 되게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건데 쓰레기가 이렇게 자꾸 많이 모여서 어떡하나, 이 걱정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교육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담아서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후속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니 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발표 시간을 못 드려 좀 죄송할 따름인데요. 아마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이라 그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들으신 두 번째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되게 다양하게 좀 제시해 주셨고, 지역에서 이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하게끔 한
그 성과들을 좀 높게 평가를 받아서 우수 사례로 지정이 됐습니다. 두 개 사업이 들어보시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생태 분야에서 현장 활동 중심의 모니터링과 그 문제점 지적,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정해 줬다면, 또 한 우수 사례는 지역 기반의 마을과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활동들을 기획해서 활동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방에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연락처를 좀 주고 명함을 주고 받으셔서요. 추후에 충분하게 의견들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현장에 직접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설명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첫 번에 나오셨던 분 중에서 거북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북이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거북이를 집에서 이제 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문제 거북이들이 있는데 그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가끔 가다 우리도 계층 같은 데 가면 거북이를 잡거든요. 그러면 거북이 중에서도 이 거북이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 관계하고, 또 그 두 번째 가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거북이는 모래밭에다가 알을 놓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랑천 같은 데는 모래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올라가서 설명할 때는 거기서 거북이 알을 놓는다 그러는데, 그 알을 놓을 때는 그럼 어떤 방법을 해서 알을 놓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기 이정숙 대표님 짧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발견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발견해서 포획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거북이는 물가에나 물 가운데 돌 위에 거북이들이 좋아하는 돌이 있어요. 경사가 완만해서 기어서 올라가기 좋은 돌 위에 일광욕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쳐다보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포획하기가 정말 힘든 게 거북이고요. 그래서 포획 통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통발도 거북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긴 통발 5칸째를 설치해 놓고 3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보고요. 거기에 잡힌 게 생태 교란종이면요, 그걸 다시 풀어주면은 그걸 법적으로 위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았을 때는요, 구청이나 생태 교란종을 하는 환경부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요. 저희는 또 국립생태원에서 연구 자료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거를 가져가서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풀어주기도 힘드니까 폐사를 시켜요. 이를테면 죽인다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살아있는 건데 뭐 때려서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뭐 굶길 수도 없고, 거북이는 굶겨도 한 달 동안 잘 살아요. 그래서 가장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냉동실에 넣고 온도를 낮게 해서 이걸 폐사 처분한다는 건데요. 그게 해 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수입할 때 어떻게 쉽게 수입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살아있는 거를 어떻게 죽이기 힘드니까 알인 상태에서 알을 30개 40개씩 나니까 알인 상태에서 수거하면은 그 생명 윤리에 대한 책임감이 도덕적인 게 좀 덜하다는 거, 그걸 해보기 위한 거고요. 올해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까먹었어요. 두 번째가 아까 질문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물어보셨나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거북이 알은요, 자라는 모래 땅에 낳고요, 거북이는 딱딱한 곳에 낳아요. 보면은요, 저기 안산 같은데 보면은 화랑 저수지 같은 데면 거북이가 알을 낳은 곳이 한 바퀴를 삥 돌면 뭐 120, 30개씩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서 없애시는 분이 있는데, 이 거북이는요, 생각지도 못한 그 벤치, 그 사람들이 산책하는 벤치 아래에 놓기도 하고 보도블록 옆에 놓기도 하고 딱딱한 곳을 뒷발로 파서 놔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딱딱 놓는 방법이 있어요. 맨 땅을 파질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북이가 몸이 수분이 많아요. 오줌처럼 내가 팔 곳에다 먼저 물을 쏟아요. 오줌처럼 놓아요. 그 다음에 뒷발로 팝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걸린다고 그래요. 엄청 힘들게 낳고요. 낳는 순간은 금방 낳고요. 놓고 나면 거의 지쳐서 기어서 물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모래가 많은 곳, 거북이는 딱딱한 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생이는 멀리서 산란지가 아주 멀어요. 밭처럼 부드러운 흙으로 해서 남생이는 멀리 가서 낳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생태계 교란 생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 부서에다가 연락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고요. 거북이 종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산란지로 선택하는 장소도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우리 마을언덕 협동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좀 교류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채팅방에도 보니까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의 핵심인 추진계획 설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에 관련해 가지고요, 기후환경본부 공모사업 담당자인 심희선 주임께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3년 녹색서울 실천 공모사업 공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심희선입니다.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예산은 총 4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올해 좀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 이제 집중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 집중 주제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집중 주제를 포함해서 지정 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정 사업의 경우 자원순환, 기후대기,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분야에 13개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사업은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업이고요. 또 일반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공고 마무리되고 이제 심사 통해서 선정이 되면은 협약을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하고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이렇게 평가 2번이 있을 예정이고요. 정산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랑 평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새롭게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로 이제 정책 연관성이랑 시의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올해부터 매년 집중 주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자원순환 분야의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 보조금 시스템도 바뀌고 보조금 집행 방식도 좀 바뀔 예정이고 집행 지침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달라진 행정 처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상시 안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사업 교류 및 그런
포털에 네이버 카페에 공모사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카페를 통해서 사업 전 과정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면서 단체 간의 상호 콘텐츠도 활용하고 사업 계획서나 이런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 등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공유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바뀌는 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지정 사업 내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성과를 높일 예정이고요. 그간은 이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도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선정은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중간평가나 최종평가 등 그런 관리는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좀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태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좀 변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좀 상시적으로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서울 소재의 비영리 민간 단체거나 비영리 법인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정 사업은 5개 분야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분야의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등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인식 및 실천을 집중 주제로 선정해서 이 주제의 사업을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기후대기는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친환경 차량 올바른 정보 알리기, 친환경 목조 건축물 및 목재 문화 활성화,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실천 캠페인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랑 환경보건이랑 환경교육 등도 이렇게 좀 한 3가지 정도씩 지정사업 주제를 정하고 있고 또 고시 공고 보시면은 지정사업 목록이 올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왜 이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했는지 제안 배경이나 또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을지 사업 예시들을 적어뒀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사업 예시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수행해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좀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좀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예시 중에서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그 지정 사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일반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는 그 이제 기존의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이거나 이제 그 단체를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회성, 행사성 위주인 사업은 지금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나와 있고 이제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 특성상 그런 캠페인 위주라거나 예를 들어서 행사 위주라거나 좀 이런 사업보다는 좀 실천 사업 위주인 사업에 좀 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사업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고는 2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 계획서 접수는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4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심사하고 선정해서 협약은 이제 3월 안에 좀 체결을 할 예정이고 보조금 교부해서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시고 중간 평가를 6월에서 7월 이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종 평가 보고서는 11월 30일에 사업 마무리하시고 이제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좀 올해 이제 2개 단체가 오셔서 이제 사례 발표해 주셨는데 역시 그 최종 평가 통해서 우수 단체 선정해서 우수 단체인 경우에 가점을 드려서 그 다음에 지원 시 좀 연속적으로 사업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혹시 부진단체로 또 혹시나 이제 부진단체인 경우에는 그 감점을 들여서 좀 연속 사업이 어렵도록 그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일은 지금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조사업 신청서는 2월 13일부터 2월 16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공고에 올라가 있지만 사업 신청서랑 단체 소개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접수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사는 이제 그 마무리되고 바로 다음에 이제 지원 적격인지 여부부터 좀 심사를 해서 바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정 결과는 3월에 서울시 홈페이지 및 그리고 공문 통해서 선정 단체 공문을 통보할 예정이고요. 3월 중 협약하고 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좀 달라지는 내용들도 많고 해서 회계 지침 교육을 3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초반에 좀 공동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실행 계획 수립할 때 좀 도움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한 6월 중순까지 진행한 내용으로 이제 6월 말까지 중간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최종 평가의 경우에 이제 12월, 그 사업비 정산은 내년도 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좀 자주 나왔던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지원 가능한지 아까도 제가 질문 받았는데 다른 사업 내용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 내에 다른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내용만 다르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 단체에서 몇 개 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 사업 지원은 제한이 없는데 일단은 한 개 단체가 한 개 사업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한 개 사업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보조금으로 단체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이 공모 사업으로 지금 상근 직원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원래 계셨던 이제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운영 경비라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는 없지만 단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신 분일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임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영리 민간 단체거나 비영리 법인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 자격이 안 되는 단체들도 좀 신청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적격인 단체가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78개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23개 사업을 선정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3개 신청 사업 중에 1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로 좀 한정되고 있고 혹시 서울시가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행안부 등 이 중앙행정기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 집행지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이 인건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세 가지 비목으로 구분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요. 선정 전에 진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사용이 어렵고 또한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업 승인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그 보조금 통장이 있으면은 사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어서 신한은행 그 보조금 전용 통장만 가능하고 또 기존의 신한은행 보조금 통장을 사용한 단체일 경우에도 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번에 다 새롭게 좀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약은 이제 서울시랑 단체 간에 이제 체결을 할 예정이고 이 후원 사업 표시를 해야 되는데 후원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고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은 회계 지침 교육을 3월에 협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신 다음에 이제 공동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체 그 분야별로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가 이제 저희가 뭐 단체에서 좀 대표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그 현장에 이제 방문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실 최근 3년 동안은 온라인으로도 좀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가지고 보고서나 이런 거 제출하실 때 거기 URL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평가하시는 위원님들도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평가해서 만약에 이제 좀 뭐 부진단체 좀 부진한 것 같다, 사업이 좀 그런 경우에는 2차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좀 하반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평가 및 정산 관련해서는 보조 사업,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 11월 30일까지 딱 진행을 돼서 그 보조금 역시 그 회계 마감일까지 필히 집행을 해야 되고요. 사업 종료 10일 이내 이제 최종 보고서 제출하시고 관련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 사업 집행 및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은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셔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와 같이 이 변경 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용 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사업이 선정이 되고 협약까지 이제 협약까지 진행된 이후에 보조금이 입금되는 날짜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때는 협약 이후에는 협약일부터는 보조금 사업비를 일단 자부담으로 먼저 지출하시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그 공고에 올라가 있는 사업 설명의 자료집이나 아니면은 집행 지침에 이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 장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정리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보조금은 11월 30일까지 집행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선정된 단체들한테는 별도로 회계 교육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바로 이번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까지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일 이전 집행 사업비는 보조금으로는 좀 보전이 어렵고요. 그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는 보조금 지출이 어렵습니다. 예, 인터넷 접수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좀 다 바뀌었는데요. 보템2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노란색으로 업무 시스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로그인 버튼 아래 이제 회원 가입이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약관 동의 후에 회원 정보 입력 탭으로 이동하셔서 이 입력 탭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원 가입이 완료되고 나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위해서 아래 같은 순서로 메뉴를 이동해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경우도 사용자 정보 등록 후에 소속 기관 및 당체 정보까지 입력을 하셔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회원 가입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보태미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사업 녹색 서울까지 검색하면 저렇게 뜨더라고요. 예, 저 이렇게 지금 아래와 같이 올라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접수는 2월 13일부터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신청서 작성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이번에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고 해서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는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월 16일 저녁 6시가 되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여러 번 이 6시에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좀 당일을 좀 급하게 하시다가 접수를 못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저희가 따로 받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회원 가입도 진행하시고 신청서도 작성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진 계획과요, 그다음에 회계 지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모든 내용을 쭉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들으시니까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세한 내용들은 고시공고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이후에 이제 선정되고 나서도 이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투명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는 그 전반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부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좀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19개가 작년에는 선정이 됐는데 이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지원 금액이 다 이렇게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계획한 그 지원 금액을 그러니까 계획하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지원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최대 3천,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편성해서 계획을 짜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한 예산이 6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6천을 지원 못 해드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어서요. 그 이내에서는 뭐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2000이 됐든 2500이 됐든 예, 잡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 과제들 중에 지금 자원순환,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제로 웨이스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원순환 영역과 관련해서는 최대 예산 편성을 5천만 원까지 잡으실 수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고 좋다 하면 서울시에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순환 관련을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걸 통해서 서울시와 함께 올해 현안 문제인 이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또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영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고유 번호증만 갖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을 좀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민간 단체거나 비영리 법인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비영리 민간 단체는 등록증이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 설립 허가증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고유 번호증만 갖고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자격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련시설이 그러니까 이 등록증이나 허가증, 인가증을 갖고 계신 곳이면 가능한데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다면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주셨는데 아까 이제 통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은행 통장 사용이 아예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예. 올해부터는 우리은행 그 사용이 아예 불가능하고 새롭게 이제 시스템도 바뀌고 하는 거라서 신한은행 통장으로 개설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신한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도 보조금 전용 카드는 무조건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시 주거래 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으로 지정돼 있어서 아마 우리은행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 보조금 보태미를 사용해야 하는 아마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이제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좀 협약을 진행을 했나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신한은행 통장을 좀 새롭게 만드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신한은행 통장만 가능하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그 질문은 없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도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신청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는요. 그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공모 사업에 많은 단체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